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은 관절 질환 발생 빈도가 높은 것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서도 이 손목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건초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주로 직업병으로 많이 발생했던 건초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현대인들에게 또 호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건초염 증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살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건초염이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좀 짚고 가야죠. 예, 건초염은 건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육의 끝은 이제 건이라고 하는 힘줄로 되어 있는데 이 힘줄이 뼈에 붙어서 관절을 움직이는 힘을 제공합니다. 인대가 단순히 뼈를 잡아주는 이 수동적 역할을 하는 반면 힘줄은 관절을 움직이는 능동적 역할을 합니다. 힘줄은 활액막으로 덮여 있는데 이를 건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걸 건초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 부위에 좀 많이 생깁니까? 관절마다 힘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손목, 손가락, 발목, 무릎 등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건초염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많이 발병을 할까요? 아무래도 관련된 그 부위를 좀 많이 쓰시는 그런 직업군에서 좀 호발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과거에는 공장 단순 노동자, 제조업 종사자, 건설 노동자, 목수, 계산원과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관련 이제 종사자들에게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업무에서 그 건초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일과 이후에도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그 건초염 발생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관련된 직업군 사람뿐만이 아니고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초염의 최근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진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초염 진료 환자는 160만 3천 명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1.4%씩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50대가 24.7%로 이제 가장 많았지만 20대에서도 남성 8만 1,151명, 여성 8만 6,848명으로 총 16만 7,999명, 30대는 남성 9만 3,890명, 여성 10만 4,549명으로 총 27만 7,890명 발생하면서 그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약 23%에 달했습니다. 네, 많네요, 환자가. 건초염 환자가 연간 160만여 명에 달합니다. 보통은 중년층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요.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젊은 환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 진료 환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 20대는 2016년 14만 9,934명에서 2017년 15만 5,830명, 2018년 16만 1,537명, 2019년 16만 5,342명, 2020년 16만 7,999명으로 늘었고요. 30대는 같은 기간 19만 6,956명, 19만 9,880명, 20만 3,930명, 20만 2,269명, 19만 8,439명으로 증가함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서 진료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했던 스마트폰 때문일까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이정일 교수는 건초는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힘줄을 싸는 막이다. 즉 건초 내에서 관절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마찰로 인해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일종의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어서 40대, 50대 환자가 많지만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한다. 이는 컴퓨터, 운동, 육아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대인들은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자세로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일과 이후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나 게임 등을 지나치게 하니 건초염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또 젊은 여성들은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손목이나 손가락 등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무릎 건초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비단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컴퓨터라든지 게임 같은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더 많이 증가하게 된 질환이 건초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젊은 여성들 중에서는 산모라든지 모유 수유하는 사람에게 또 건초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산모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근골격계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만 무리해도 이제 그 관절이나 힘줄 등의 이제 부담이 큰데요. 이 상태에서 장시간 아이를 돌보느라 손목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산모들 중에 손목 건초염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꼭 산모들이 아니더라도 특히나 건초염이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은 있죠. 예, 그 과거에는 그 가사 노동을 지금보다 이제 여성이 훨씬 더 많이 했을 때 그 손목 건초염이 약간 주부병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여성들이 하는 설거지, 뭐 냄비 들기, 걸레 짜기 등이 손목에 특히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집안일 중에 아무래도 손목이라든지 어떤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50대에서 지금 가장 많은 건초염 환자가 발생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젊은 층에서는 뭐 건초염 발생 원인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육아 등을 꼽을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50대에 발생하는 건초염의 원인은 어떤 걸 좀 짚을 수가 있을까요? 뭐 집안일로 인한 과사용 뭐 그런 겁니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이중구 교수는 50대 건초염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건초염이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는 약간 뭐 좀 명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과사용과 연관이 있어서 그 젊은 연령에 비해 장기간 직업력이 있는 연령대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또 여성의 경우 50대 전후로 폐경에 따른 전체적인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초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로 근골격계가 약해진 탓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집안일로 또 과사용한 원인도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 건초염 발생 원인으로는 그 과사용이 흔합니다.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하가 힘줄에 가해지면 건초가 과증식하며 그 방어 기전으로 많은 윤활액을 발생시키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사용에 의한 건초염은 1차적 건초염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자의 경우 건초에 자가면역 세포들이 침투해서 염증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사용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 2차성 건초염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별개로 손가락, 손목 등은 그 힘줄이 지나는 공간이 좁아서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 부위에 발생하는 건초염을 협착성 건초염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손목에 발생하는 건초염을 협착성 건초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손가락에 발생하느냐 혹은 손목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부르잖아요. 예, 그 건초염은 크게 손가락 협착성 건초염인 방어쇠 수지 증후군과 손목에 염증이 생기는 드케르뱅 건초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방아쇠 수지증은 그 손가락을 구부릴 때 달가락거리는 그런 느낌이 마치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드케르뱅 건초염은 손가락이 아닌 손목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손목 건초염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초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좀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증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초염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건초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건초염 주변의 통증, 압통, 부종 등이며 그 질환이 진행할 경우 해당 힘줄의 운동 시에 부자연스러움과 심지어는 움직임의 제한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증에서부터 움직임의 제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건초염 중에서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게 손목 건초염을 생각했을 때 이게 어느 부위에 통증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어떤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지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손목 건초염에 걸리면 엄지손가락 쪽의 손목과 손의 통증이 집중되고
손목, 손가락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손목이 부어오르거나 그 손등이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그 컵을 잡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도 통증을 느껴서 일상생활이 이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장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류마티스 질환 관련 통풍성, 석회성, 감염성 건초염과 같이 특별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초염으로 관절 기능에 장애를 남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통증을 갖고 생활하게 되면 당연히 이 업무나 운동 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요. 오랜 기간 통증으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나아가서 좀 우울 증상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운동 능력 저하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영향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질환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이라든지 손가락 등에 생기는 질환들 좀 여러 가지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단순한 건초염 증상과 매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그런 다른 질환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네. 자, 언급된 질환 모두 손가락이나 손목에 오는 건초염 증상과 쉽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비교를 해본다면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건초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절을 사용하기 전에 통증이 심해진다는 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헷갈릴 수는 있으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1시간 이상 관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뻣뻣한 증세가 점차 완화되는 그런 조조강직 증세가 보인다는 점에서 건초염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이는 손가락 통증은 건초염과는 달리 관절을 사용하고 난 후인 저녁 즈음에 그 통증이 강하게 나타나고 염증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붓거나 열감이 나타나는 등 증상이 좀 보여지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들이 좀 많이 다르군요. 자,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습니까? 사실 건초염과 정말 유사한 증상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손목 터널이란 그 손목 한가운데의 빈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곳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손바닥의 감각을 이제 관장하는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공간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압력을 받거나 좁아져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손바닥의 저린 증상과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중지가 저리고 무감각해지는 등 그 증상이 좀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또 질환이 오래가는 경우 손의 힘이 약해지는 그 운동마비 증세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이나 유발인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만한 사람이나 임산부,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하고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직접 환자가 되면 이게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손목 터널 증후군과 건초염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손목 건초염은 주로 통증 위주로 발생하는 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림 위주로 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일시적인 그런 손목 통증은 건초염인 경우가 많은데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오래될수록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증상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 차이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통증이 저림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애매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먼저 손목 건초염을 진단하는 방법 중 그 핑켈스타인 검사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엄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손가락을 접어서 엄지를 감싸거나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굽힌 엄지를 손바닥에 얹어 놓습니다. 그 엄지는 가만히 두고 손을 척골 방향으로 움직인 후에 엄지의 기저부에서 통증이 유발된다면 손목 건초염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팔랭 검사 방법이 있는데 그 양 손목을 구부리고 손등과 손목 윗부분을 서로 맞대서 그 40초 정도 유지했을 때 손바닥 통증이나 손저림 증상이 있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핀켈스타인 검사 그리고
판켈 검사, 팔렌 검사, 네,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이게 자가검사법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이 자꾸 아픈데 이거 병원을 가야 돼 마로 막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검사법 사용하셔서 미리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전문의 찾아가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목, 손가락에 생기는 건초염 말고 발목에 생기는 건초염 증상 또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킬레스 건초염이라고도 불리는 아킬레스 건염이 있네요. 예, 손목 건초염과 더불어 발생되기 쉬운 것은 바로 발목을 괴롭히는 이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 뼈인 중골과 종아리 근육인 그 하트 삼두근을 연결하는 힘줄로 걸을 때 발이 바닥을 차면서 몸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추진력을 제공하는데요. 이곳에 염증이 이제 생긴 것이 바로 그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이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가장 센 힘줄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무리한 운동, 과체중, 달리기, 점프 시 가해지는 충격 등이 반복되면 아킬레스건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치유되는 속도를 넘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미세한 파열과 함께 염증이 생겨 붓고 통증이 찾아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무리한 운동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좀 스포츠 선수들에게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생깁니까? 예, 그 아킬레스 건염은 주로 많이 뛰는 운동선수에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과하게 운동을 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이힐과 플랫슈즈를 자주 신는 여성 역시 그 아킬레스 건염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특히 하이힐은 그 아킬레스건의 적입니다. 하이힐을 장시간 신고 있으면 발목 관절이 바닥 쪽으로 꺾인 상태에서 오래 서 있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건이 단축돼서 아킬레스 건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플랫슈즈 또한 그 아킬레스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그 건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하이힐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너무 굽이 없어도 그런 플랫슈즈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만큼이나 발목 역시 활동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부위인데 아킬레스 건염은 주로 어떤 증상들 좀 나타나게 될까요? 아킬레스 건염 환자는 보통 아침 첫걸음부터 발 뒤꿈치에서 통증 또는 뻑뻑한 느낌을 호소합니다. 운동을 한 직후 또는 다음날 통증이 유독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유독 발 뒤꿈치가 아프고 발 뒤꿈치가 아킬레스건 부위가 자주 부어 있으면 아킬레스 건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킬레스 건염 초기에는 운동을 평소보다 많이 했다거나 활동량이 많았을 때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부분이 욱신거리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후 통증이 종아리까지 올라와서 가벼운 보행 시에도 아픔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 찾아가서 진단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회복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초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 가면 어떤 검사 받는지도 좀 보죠. 예, 그 건초염은 많은 경우 환자의 병력 청취와 의사가 이제 직접 진찰하는 이학적 검사로 진단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 석회성 건초염과 같이 일부 염증성 병변에서 진단의 단서를 찾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정상으로 보이고 그 건초염을 진단하기보다는 관절염과 같은 다른 이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이제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그 초음파를 이용해 빠르게 검사할 수 있고 그 MRI에 비해 적은 비용의 장점으로 이제 임상에서 진단과 치료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건초염과 같은 일부의 경우에는 혈액 검사와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건초염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더라도 반복적 자세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이제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이정일 교수는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아픈 부위를 누르지 못할 정도로 아파한다.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그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심한 편이지만 심각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으로 반복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자세를 피하기만 해도 좋아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핸드폰이나 마우스를 한 30분간 사용했다면 5분 정도는 쉬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면서 부목으로 고정하거나 이제 먹거나 바르는 진통소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자세를 피하면서 휴식, 그러니까 푹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정일 교수는 그럼에도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국소적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증상이 빠르게 호전된다며 다만 완전히 치료되기 전 부분적 호전을 보일 때 문제되는 자세를 또 하게 되면 그 통증이 만성적으로 갈 수 있다.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혹시 물론 흔하지는 않겠지만 건초염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매우 드물지만 협착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경우나 재발이 이제 계속되는 경우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수술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병을 이제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거의 처음 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건초염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언급이 됐던 건데 컴퓨터, 스마트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요, 94%.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이 건초염의 발생,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건초염에서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늘 끊임없이 예방과 관리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디인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건강 하이킥에서는 스마트폰이 유발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목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경추의 형태가 거북목이나 일자목으로 변형이 될 수 있고요. 변형된 경추가 지속적으로 디스크를 압박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허리에도 자극을 주게 돼서 척추 측만증이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할 때 반복되는 터치 동작으로 손목과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을 싸고 있는 손목 터널이 손으로 가는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면 엄지, 검지, 중지가 아프거나 저리고요. 심한 경우엔 손바닥, 팔, 어깨의 통증도 동반됩니다. 그 밖에도 작은 액정을 장시간 주시하면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쉽고요. 젊은 연령에서 노안이 발생하거나 눈앞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가성 근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은 가슴 높이 이상으로 들고 눈과 액정 사이의 거리를 30cm 이상 유지하며 터치 동작은 한 손가락만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10분 간격으로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